자,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정리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엑스포 얘기부터 해보죠. 박빙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차이가 크게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아마 부산 시민이면은 전체가 아마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되겠지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라디오나 또는 TV에 귀를 기울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 아는 것처럼 박빙이라고 했다가 그래도 50 국가에서는 50국가에서는 받지 않을까 했는데 네. 사우디가 119개국의 표를 받고 부산은 29개국의 표를 받았다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충격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 또 아마 한국 국민들도 크게 예를 들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부산 엑스포에 크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해도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들은 동일하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는데 윤 대통령의 사과 이례적입니다. 직접 사과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첫째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의 그 발언, 그동안에 이제 약 한 2년은 아직 채 안 됐지만 1년 반 이상의 시간 동안 대통령의 일을 그렇게 해오시면서 이렇게 언급했던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은 엑스포만큼 언급이 많고, 또 이제 이걸 위해서 유엔 총회라든지 아니면은 에이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라들을 방문해가지고 내가 엑스포를 위해서 몇십 명의 해외 관계자 혹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스스로 발언하신 것 중에는 엑스포의 비중이 굉장히 컸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큼 그러면은 올인을 한 이 문제가 그냥 비슷비슷하게 잘 안 된 것도 아니고 소위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게임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참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이례적으로 정말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것도 여러 번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는 아마 그런 연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참패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119대 29, 이 실패 후폭풍,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또 부산 지역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부산 민심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지금 아마 당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과연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부산 민심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민들의 현실적인 이제 어차피 엑스포는 이렇게 됐으니까 현실적인 걱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덕 신공항 문제가 잘 될 건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BUTX라고 하다가 요즘은 그냥 부텍스라고 하더라고요. 부TX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개발,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이 엑스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부산 시민의 가장 큰 관심은 가덕 신공항이죠. 그래서 이제 가덕 신공항 참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산업은행 이전이 있죠. 그죠? 산업은행 이전이 연내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미 물 건너간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적으로 그러니까 조합이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말은 굉장히 많이 뻔지르르하게 해놓고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총선을 위하여서 그냥 어떤 표를 얻기 위하여서 띄우는 식밖에, 혹은 굳이 안 띄우더라도 한다고 했으면은 정말 밀어붙여가지고서 집중해가지고 해내야 되는데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지금 그래서 이제 급하다 보니까 가덕 신공항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구의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걸 진척을 시켜 나가고 예산을 따오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 놓고도 또 시간을 질질 끌 거 아니냐.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산을 제대로 바로 주지를 않고 또 말하자면 조금씩 하면서 결국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4월 총선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총선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그 후속 조치도 과거처럼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합니다라고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다. 예, 분명히 뭐가 건물이 서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상쇄라고 표현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야당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관련해서 578억 원을 사용한 점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호화 순방의 이 순방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관련해서 비판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엑스포 유치전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저렇게 자주 외국에 나가서 뭘 해오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저렇게 많이 외국에 나간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에 실패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외교력과 그리고 정보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도 이제 그냥 제대로 정말 상대방이 어떤 걸 얻어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정보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제 다 따라갔습니다. 나중에는 뒤집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2차에서는 이길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외교에서도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를테면 우리 첨단 산업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런 나름의 순방 성과를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엑스포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외교력도 정보력도 이런 게 부족한데 그럼 다른 것들도 말만 저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거는 못 챙겨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에 비하여서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런 해외 순방비를 썼다. 이게 분명한 그런 포인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엑스포 얘기는 여기서 갈무리하고요. 여야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인유한 위원장 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친윤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혁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요구를 거절했고요. 일련의 이 과정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은 진짜 공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공관위원장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칼을 만들어 가지고 당에다가 주려고 했는데 당신네가 이 칼을 안 받겠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들어가서 칼을 만들어서 내가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게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위하여서 이제 배수진을 친 게 나는 국회의원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굉장히 공정하게 공천만 관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그것과 또 다르게 왜냐하면 이건 김기현 대표가 거절을 한 게 되어 있으니까 조기 해산안을 지금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결국 그러면은 조기 해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받을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야당에서도 혁신위가 성공하지를 못했지만 사실 인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뭔가 되는가 하는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 그런 건데 정치도 모르는 분이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기 해산을 들고 나왔을 때는 이것 또한 국민의힘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다. 그럼요. 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두고 둘로 나뉘는 모양새인데 이 민주당이 네. 작년 대선 전에 비례제 강화를 약속했던 만큼 병립형으로 되돌리기에는 명분이 좀 떨어지고요. 그대로 네네. 가되 이 위성 정당을 안 만들면 원내 제1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 이게 상황도 안 좋죠. 그럼요. 이게 결국은 국회의석을 국민의힘이 많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다시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석을 국민의힘보다는 많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은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연동형 혹은 준연동형을 가지고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석에서 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있는 준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있었던 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각을 세우고 그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뭐 옛날에도 지도자였지만요. 그렇죠. 네.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해야 된다. 왜 자꾸 민주당이 자기 현재 눈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만들었다가 또 그걸 없애고 돌아갔다가 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견해가 민주당 안에서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면서 비명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파괴력이 있을까요? 지금 양쪽이 다 그렇죠, 그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운 정당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도 새로운 정당을 이야기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게 지렛대죠. 내가 말하는 것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지렛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제4의 그런 정당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쯤이면 드러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거를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방송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숫자가 들어가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다음 방송 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딱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연동형을 이용을 하면은 이게 적어도 10여 명, 사람이 10여 명이 되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난번에 이게 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하나의 정당이 나오면서 거기서 득표를 해서 의석수를 채우는데 민주당은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은 결국 이거는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옛날식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엑스포 얘기부터 해서 엑스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